어머니, 저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당신네 식구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회장님이 바로 당신이 파출부 취급하던 나예요. 은성아, 너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동선에 가서 애들 며칠만 좀 봐줘라. 결혼 5년 차의 시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었냐고 물어본 적은 없으면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5분 대기조 파출부 취급하는 건 참 당연하게 여겼다. 시동생 부부는 서울 강남의 타워형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굴렸다. 반면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딱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혀를 찼다. 아이고, 내가 고생이 많다. 지훈이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와서. 가난뱅이라. 나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 비서의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회장님, 한진화학 이번 분기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예상을 15% 상회했습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남편 지훈 씨가 다니는 회사는 바로 내 회사, 한진화학의 하청업체였다. 지난 5년 동안 재벌 회장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이 집에 시집 온 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어머니, 기어이 제 인내심의 바닥을 확인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번 연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겨울 오후의 아파트 거실을 유난히 크게 채웠다. 나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 화면 속에서 계속 치솟고 있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한진화학. 이 네 글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주신 피땀 어린 유산이자 내 명의로 된 가장 큰 자산, 그리고 나의 진짜 정체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내 남편 김지훈에게 이 이름은 술자리에서나 가끔 안주거리로 삼는 업계의 거물, 혹은 그가 다니는 작은 하청업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싶어하는 꿈의 동화줄일 뿐이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오늘 종가를 확인했다. 또 올랐다. 창밖으로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단지는 딱히 고급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20평 남짓한 면적, 평범한 인테리어, 평범한 가구들. 결혼 전 내가 살던 청담동 빌라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하지만 난 이 공간이 좋았다. 적어도 한때는 좋아했다. 5년 전 나는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면서도 정작 내 돈을 보는 건지 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삶에 지쳐 있었다. 내가 원한 건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다. 평범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함께 소파에 파묻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시콜콜한 일로 티격태격하다가 화해하는 그런 삶. 김지훈, 그 사람은 바로 그때 만난 남자였다. 그는 일산의 한 화공약품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선해 보였다. 첫 데이트 날, 그는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며 얼굴을 붉혔다. 다음엔 꼭 삼겹살을 사주겠노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숨겼다.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표면적인 발표였고 물밑에서는 여전히 내가 모든 걸 지휘했다. 회사는 내가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공표했지만 사실 나는 주소지와 신분을 바꿨을 뿐이었다. 한은성 회장에서 전업주부 김지훈의 아내로. 지훈 씨는 몰랐다.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몰랐다. 그들은 내가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전업주부라고만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돈과 지위를 걷어낸 결혼 생활에 과연 무엇이 남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으니까. 그 답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시어머니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원도 사투리가 섞인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 5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톤이었다. 은성아. 네, 어머니의 나는 최대한 순종적인 목소리를 냈다. 너네 동서, 세아 말이다. 걔가 여의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한단다. 내 색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라.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마치 내가 그 집에서 고용한 시간제 도움이라도 되는 양 너무나 당연하게 내뱉는 말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번에 어차피 너 집에서 놀고 먹는데 딱히 할 일도 없잖니? 놀고 먹는다. 놀고 먹는다. 그 네 글자가 마치 따귀를 때리듯 내 얼굴을 후려쳤다. 5년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밥은 먹었냐, 힘들진 않냐, 요즘 별일 없냐 따위의 안부 인사를 건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사들에게 시집와서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친정에서 딱히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 며느리. 명절 때마다 내가 챙겨가는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동선의 아이들 손에 쥐어주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고 동선의 아이들 보모 노릇을 하란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시동생 김민수와 동서 윤세아의 목소리였다. 대체 뭐가 그리 우스운 걸까? 무능력한 큰형수에게 드디어 쓸모가 생겨서. 어머니,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확 묻어났다. 지훈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너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찬데 동선에 가서 며칠 내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니? 세아개는 연봉이 억대인 금융회사 이사야. 걔 하루 일당이 너네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아.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니? 나는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서였다. 시어머니의 세계관에서 며느리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상전이고 돈 못 버는 며느리는 하녀였다. 나는 후자였으므로 전자를 모시는 게 천부당만 부당한 이치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럴게요. 그래, 내일 당장 넘어가라. 세안의 집 주소 알지? 논현동 그 외... 네, 알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에 기대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메아리 쳤다. 집에서 놀고 먹는다. 할 일도 없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벌 2세들과 국회의원, 심지어 전직 대통령 참모들과 악수를 나누던 이손우.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했다. 물론 시어머니가 말한 놀고 먹는다는 게 진짜 유희를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안다. 어른들이 흔히 백수를 비꼬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그 말이 뼈아픈 건 그 표현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였다. 시어머니 눈에 나는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였으니까. 저녁 7시가 넘어서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냈다. 지훈 씨가 돌아왔다. 나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가 신발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그가 입은 낙타색 캐시미어 코트는 작년 겨울 내가 사준 것이었다. 85만 원. 당시 그는 너무 비싸다며 환불하라고 했지만 나는 할인해서 샀다고 둘러댔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신상품이라 할인은 1원도 없었다. 왔어요. 그는 코트를 현관 옷걸이에 대충 걸어두고 양말 바람으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곧바로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뭘 하시는데? 그의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동선에 가서 애들 좀 봐주래. 설 연휴 동안. 단 한마디. 나는 기다렸다. 그가 다른 말을 해주기를 당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어머니는 참 왜 그러신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 게 같은 말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데
할 일도 없지 않냐고. 그제야 지훈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또 시작이네 하는 식의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어머니 원래 말씀 좀 거칠게 하시는 거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리고 민수네 사업 잘 돼서 재수 씨 바쁜 건 사실이고.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게 내 남편이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마다 그는 죽은 척하거나 상황을 대충 얼버무렸다. 항상 덤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재수 씨는 워낙 바쁘잖아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럼 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안 바쁜가? 순간 욱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김지훈 씨, 당신 마누라가 누군지 알아? 당신 동생이 길을 쓰고 줄 대려는 한진화학 회장이 바로 나라고. 내 서명 하나면 당신네 집안 전체를 시궁창으로 처박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잘겠어 라고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다. 냄비 속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터지는 기포들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밥을 먹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했다. 나는 혼자 식탁을 치우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일산 신도시의 불빛들이 깨진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거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이 비서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그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나만 알아봐 줘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발음 하나하나는 얼음처럼 차갑고 분명했다. 한진화학 하청 공급망 중에 성원케미칼이라는 업체가 있는지. 성원케미칼. 바로 내 시동생 김민수의 회사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이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 있습니다. 회장님. 현재 저희 C등급 공급 업체입니다. 계약은 내년 3월 만료 예정입니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다. 칼바람이 뺨을 때려 얼얼했지만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저를 파출부로 부리고 싶으셨죠? 좋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죠.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한우 선물 세트와 귤 한 상자를 들고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다. 논현 아이파크라 불리는 이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다. 전세 보증금만 12억 원이 넘는 곳이다. 나와 지훈 씨가 사는 일산의 그 작은 아파트 전세금이 겨우 3억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쓴웃음이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동서 윤세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고급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렸지만 얼굴에는 가참에서 깬 나른함과 부티가 흘렀다. 나보다 2살 어린 그녀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치장에 돈을 아끼지 않아 온몸에서 나 돈 좀 있어 하는 아우라를 풍겼다. 형님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애들 안방에 있어요. 전 회사 나가봐야 해서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이 있으니까 점심은 대충 데워 드세요. 어서 오시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놓인 플라스틱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푹신한 실내화가 아니라 명백히 손님이나 도우미를 위해 놔둔 싸구려 슬리퍼였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섰다. 100평 가까이 되는 널찍한 거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로 시야가 탁 트여 있었다. 바닥에는 수입 대리석이 깔려 있고 소파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테이블 위에는 매일 갈아주는 듯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 같았다. 장난감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블록,
인형, 레고, 미니카. 소파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뒹굴고 테이블에는 귤즙이 찐득하게 묻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우유인지 요구르트인지 모를 하얀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다. 아이 셋이 거실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첫째는 10살 난 남자아이로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둘째인 7살 여자아이는 유성 매직을 들고 벽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막내인 5살 남자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거실을 레이싱 트랙처럼 질주했다. 형님, 저 가요. 현관 쪽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샤넬백을 어깨에 메고 하이힐을 신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거대한 우리에 갇힌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아줌마 누구세요? 게임을 하던 첫째가 고개를 들어 나를 곁눈질했다. 그 거만하게 내리깔은 눈빛이 제 엄마와 판박이었다. 큰엄마야.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게임에 열중했다. 그럼 저기 거실 좀 치워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서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에게 하는 말투라니. 이 아이의 눈에 나는 큰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일하러 온 아줌마일 뿐이었다. 더 비참한 건 내가 딱히 반박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로 일하러 왔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장난감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막내를 재우고 다시 어지럽힌 장난감을 치우고 또 저녁 준비를 하고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각종 밑반찬이 담긴 반찬통이 가득했다. 김치, 장조림,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하지만 나를 위해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동서가 말 안 데워 먹으라는 밥은 냉동실 구석에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였다. 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푸석해진 밥을 물에 말아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억지로 삼켰다. 오후 3시쯤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막내가 식탁 위에 있던 포도 주스컵을 쳐서 내 치마 위로 쏟았다. 차갑고 끈적끈적한 자줏빛 액체가 순식간에 옷감을 적시고 허벅지로 스며들었다. 아이는 내 치마가 더러워진 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스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으앙. 큰엄마. 내 주스 물어내. 나는 젖은 치마를 내려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자줏빛 얼룩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는 5살 조카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을 삐죽거리는 꼴이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일러 바칠 기세였다. 그래, 큰엄마가 다시 따라줄게.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 차분했다. 나 자신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동서가 돌아왔다.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든 채 붉은 밑창이 번쩍이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들어왔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고개를 내미니 그녀가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언제 오신 걸까?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 이거 밍크 목도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받아 들고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입이 귀에 걸렸다. 아이고, 우리 새아는 마음 씀씀이도 곱지. 이거 비쌀 텐데 얼마 줬니? 별로 안 비싸요. 180만 원 정도?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됐죠? 180만 원. 지난달 내가 어머니께 사드린 30만 원짜리 홍삼 세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찬장 구석에 처박아 두셨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내가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역시 우리 새아는 안목이 있어? 금융회사 이사라 그런가. 칭찬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가 문득 부엌 쪽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미소가 1초 정도 굳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은성아. 저녁 다 됐냐?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얼른 차려라. 새하 종일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나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국을 저었다.
국자가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슬렸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웃음소리가 국 끓는 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우리 민수처는 여의도 금융회사 이사님이라 연봉이 억대지. 누구네 며느리처럼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에휴, 그것도 다 팔자야. 팔자라. 참 좋은 핑계다. 팔자. 시어머니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무능한 큰아들에게 시집 온 거고, 동서는 팔자가 좋아서 돈 잘 벌고 싹싹하고 180만 원짜리 목도리를 선물하는 거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를 구석으로 불렀다. 말투에는 은근한 선심을 베푸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은성아, 세아가 요새 너무 바쁘고 애들도 손이 많이 간다잖니. 너 이번 주 내내 여기서 지내면서 좀 거들어라. 어차피 집에 가봐야 혼자고 지훈이도 야근하느라 늦는다며. 반사적으로 싫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거실로 나가 동서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날 밤, 내 잠자리는 3층 복도 끝에 있는 아이들 놀이방이었다. 말이 놀이방이지 사실상 쓰지 않는 장난감과 잡동사니를 몰아넣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바닥에는 얇은 요 한 장이 깔려 있었고 베개는 손님용으로 구색만 맞춘 듯 딱딱하고 높은 것이었다. 옆방은 동서 부부의 안방이었다. 나는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바닥에 누워 벽 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와 내 신경을 긁어댔다. 휴대폰을 꺼내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10여 분 뒤 답장이 왔다. 딱 2글자였다. 알겠어. 고생한다는 말도 몸 조심해라는 말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다. 나는 그 건조한 2글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껐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였지만 장난감 무덤 속의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나는 마치 쓰다가 버려진 폐기물 같았다. 5년. 나는 지난 5년 동안 돈과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유지되는 결혼 생활을 증명해 보이려 애썼다. 스스로를 낮추고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자처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이 집안에서 나의 진심은 10원어치 가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동서는 나를 하녀 취급하고 심지어 남편조차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오늘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어차피 너 집에서 놀고 먹는데? 놀고 먹는다라. 좋아. 그럼 그 놀고 먹는 며느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새벽 5시. 막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오줌을 쌌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젖은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아이를 토닥여 재웠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리에 누우려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잠이 달아났다. 나는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찼다. 영하의 기온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비서의 목소리는 새벽 5시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내가 언제 전화를 걸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듯. 법무팀에 전달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내일 오전 10시 협력업체 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세요. 탁이 든 성원케미칼입니다. 최근 3년치 재무제표, 세무기록, 그리고 품질검사 성적서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 비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C등급 하청업체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회사가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보좌해온 그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홍보팀에도 준비시키세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해가 빌딩 숲 사이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체념에서 오는 평온함이 아니었다. 반격을 앞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풀숲에 몸을 숨기고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친 자의 여유였다. 시어머니, 동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시동생 김민수. 당신들은 내 인내심의 영린을 건드렸어. 이제 와서 봐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을 거야. 날이 밝았고 나는 다시 무급 파출부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어지럽혀진 장난감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다. 첫째를 학원 셔틀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 피아노 학원 데려다주고 막내 낮잠 재우고 엉덩이 한 번 붙일 새 없이 하루가 돌아갔다. 점심때쯤 회사에 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택배 보관함에 택배가 와 있으니 찾아다 놓으라는 지시였다. 나는 어제 포도주스 테러를 당한 옷 대신 동서가 던져준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터덜터덜 밖으로 나갔다. 택배 보관함에서 꽤 묵직한 상자를 꺼내 들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내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호기심이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민수네 집에 새로운 도우미 아줌마예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었다. 아니요, 형님입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네. 하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 눈빛은 분명 형님이 저런 꼴로 하는 의아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상자를 안고 현관 앞에 섰다. 이게 이 집에서 내 위치였다. 남들 눈에는 도우미 아줌마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월급도 못 받는 도우미보다 못한 존재. 오후 2시. 부엌에서 아이들 간식을 챙기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동서가 돌아왔다. 그것도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다급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평소에 그 도도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거실로 뛰어들어온 그녀는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곤 소리쳤다. 형님.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와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형님. 혹시 한진화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왔구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얼굴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으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한진화학. 거긴 화학업계 대기업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동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방금 연락받았는데요. 한진 본사에서 갑자기 감사를 나온대요. 그것도 회장 비서실 직속으로. 잘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대요. 형님, 그 계약 끊기면 우리 회사 진짜 망해요. 나는 아이 입가에 묻은 것을 닦아주며 덤덤하게 대꾸했다. 그래요. 그럼 감사 준비 잘하셔야겠네요. 동서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녀는 내가 같이 호들갑을 떨며 걱정해주거나 내가 뭐라도 알아볼게라고 나설 줄 알았던 모양이다. 자기 회사가 망하면 시동생의 앞길도 막히고 시어머니도 타격을 입을 텐데 무능력한 맏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냐는 눈치였다. 형님, 지금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현관 벨이 울렸다. 동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김민수가 들어왔다. 민수 도련님의 몰골은 평소에 그 말끔하던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 밑에는 며칠 밤 샘이라도 한 사람처럼 퀭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시어머니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입속으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형수님. 민수 도련님은 들어오자마자 내게 다가왔다. 거의 매달리는 듯한 애처로운 태도였다. 형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와달라니요. 뭐료? 한진화학 쪽에. 형수님 혹시 아는 연줄이라도 없으세요? 민수 도련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제발요, 형수님. 그 계약 끊기면 우리 회사 끝장이에요. 전체 매출의 40%라고요. 시어머니도 내 옆으로 다가왔다. 평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였고 비굴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래, 은성아. 민수가 내 동생이나 다름없잖니? 어떻게 좀 해봐라. 너 대학 동창 중에 그런 대기업 다니는 친구 없니? 다리 좀 놔봐라. 응.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마주했던 그 얼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다. 내가 사간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차린 밥상에는 반찬 투정만 늘어놓던 사람. 내 존재 자체를 짐작 취급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니. 저요. 나는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놀고 먹는 백수가 무슨 힘이 있고 연줄이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민수 도련님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서는 옆에서 입을 벙긋거리며 눈치만 살폈고 아이들은 언제 올라갔는지 2층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어른 넷만이 굳어버린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다. 화면에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이 비서.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수화기 너머로 이 비서의 정중한 보고가 이어졌다. 조용한 거실이라 통화 음량이 밖으로 새어나와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회장님, 법무팀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성원케미칼 측의 심각한 탈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규모는 47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쪽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납품된 세 차례의 물량에 대한 검사 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할까요? 아니면 일단 대기하세요. 나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말을 끊었다. 아직 생각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끝났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앞에 서 있는 점점 창백하게 질려가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시어머니는 마치 급소를 맞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민수 도련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그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동서는 이미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회장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은성아, 방금 그 사람이 널 뭐라고 불렀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휴대폰을 들어 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차 보내요. 논현동 아이파크 정문으로. 15분 뒤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나는 동서가 던져줬던 그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있었다. 3층에서 내려와 거실을 가로질러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있는 세 사람을 스쳐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형님. 등 뒤에서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한 회장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는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컵을 떨어뜨렸는지 동서가 휴대폰을 놓쳤는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뒷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는 순간 나는 길게 숨을 토해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눈이라도 쏟아질 듯 잿빛이었다. 기사가 시동을 걸 짜지 90은 부드럽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강남대로로 합류했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다. 참을 필요도 없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다.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손을 대보니 눈물이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차가 광화문에 있는 한진화학 본사 사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뒤였다. 52층 높이의 이 빌딩은 아버지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이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번쩍이는 통유리 외관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로비에는 이 비서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쭈글쭈글한 트레이닝복 차림인 나를 보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 법무팀과 재무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는 예정대로. 알아요. 내가 말을 잘랐다. 갈아입을 옷 좀 준비해줘요.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나는 맞춤 제작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말아 올린 채 8cm 굽의 힐을 신고 28층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회장으로서 회사에 복귀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무팀, 재무팀, 구매팀 임원들,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들까지. 그들은 내가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내 맞은편에는 성원케미칼의 대표, 나의 시동생 김민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안색은 어제보다 더 참혹했다.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퀭하게 꺼진 눈, 바짝 마른 입술. 새로 산 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줄 끊어진 인형에게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생기가 없었다. 시작합시다. 내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스크린에 성원케미칼의 지난 3년치 재무제표가 띄워졌다. 법무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자체 조사 결과 성원케미칼은 지난 3년간 심각한 분식 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탈루한 세액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스크린에는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넘어갔다. 이중장부, 차명 계좌 내역, 조작된 신고서들. 민수 도련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또한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작위 샘플링 검사 결과 납품된 원료 중 3차례의 물량이 기준치 미달이었으며 성적서 위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원료가 공정에 투입되었다면 막대한 클레임과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불합격 도장이 찍힌 성적서들이 떴다. 붉은 글씨가 눈을 찌를 듯 선명했다. 따라서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결론을 내렸다. 성원케미칼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내 입술에 집중되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배심원들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김민수 대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할 말 있습니까? 민수 도련님은 입을 벙긋거리다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형, 한 회장님,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47억 원 탈세와 성적서 조작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그들 가족이 나를 내려다봤던 바로 그 눈빛으로.
김민수 씨,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너희 가족 모두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내 어머니가 나보고 내 처에 식모 노릇이나 하라고 했을 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내 처가 나를 난방도 안 되는 방바닥에서 재울 때 나도 자존심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민수 도련님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너희는 내가 지훈 씨한테 시집 온 걸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격떨어지는 며느리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너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나는 조소를 머금으며 그에게 쐐기를 박았다. 너희 김씨 집안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내 1년치 세금도 못 낸다는 사실을. 민수 도련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나는 뒤로 돌아 다시 상석에 앉으며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나는 사무적인 어조로 선언했다. 한진화학은 오늘부로 성원케미칼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 일체를 검찰에 넘겨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 돼. 민수 도련님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날리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메우겠습니다. 제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나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그를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김민수 대표의 나는 차갑게 일갈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의 결정입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검사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이 비서가 내 뒤를 따르며 머뭇거렸다. 할 말 있으면 해요. 회장님, 이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1층 로비에 성원케미칼 대표 부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같이 계십니다.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꼭 회장님은 뵙고 싶다고 난리를 치셔서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덤덤하게 말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1시간 뒤 나는 한진화학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 12월의 서울바람은 살을 벨듯 차가웠다. 코트깃을 여미며 차에 오르려는데 계단 아래 익숙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바짓단을 붙잡았다. 은성아. 아가. 그녀가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우리 민수 좀 살려다오. 걔 감옥 가면 새아랑 애들은 어떡하니. 출근하던 직원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5년. 그 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끈성아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야, 너 큰애, 다니면 그저 적이라고 불렀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이름을 저토록 애타게 부르다니. 참으로 역겨운 코미디였다.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놀고 먹는 사람이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자글자글한 주름 사이에 당혹감과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아. 지훈 씨였다. 그는 내가 사준 그 낙타색 코트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치 악몽에서 갓 깨어난 사람 같았다. 은성아, 내 앞에 멈춰 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어떻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를 응시했다. 나의 남편. 5년을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던 남자. 한때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의 공포는 아내를 잃을까 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위를 잃을까 봐 생긴 공포였다. 자기네 집안이 몰락하고 자신이 다니는 그 작은 회사마저 불똥을 맞을까 봐 두려운 것이었다. 지훈 씨,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서민 체험 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 보답으로 당신 회사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예요. 은성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는 한 회장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기사가 문을 닫자 묵직한 소음 차단과 함께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다. 차창 밖으로 시어머니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고 지훈 씨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느새 나타난 동서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버림받은 비극의 주인공들 같았다. 하지만 1g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지난 5년, 그들이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동정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백미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다. 나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6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나는 원고석에 앉아 이혼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쌍방이 재산 분할 및 이혼에 합의하였으므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한은성과 피고 김지훈의 혼인관계는 이를 해소한다. 의사봉이 땅 울렸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었다. 피고석에 앉은 지훈 씨는 6개월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수염은 거뭇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아내의 정체가 밝혀지고 동생은 구속되고 어머니는 쓰러지며 집안이 풍비박산난 지난 6개월은 그에게 지옥이었을 것이다. 패정선언 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불렀다. 은성아. 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로 문지른 듯 갈라져 있었다. 너 정말 재산 분할 청구 안 할 거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재산 분할이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나눌 재산이 뭐가 있죠? 그 3억짜리 전세 아파트. 그거 당신 부모님이 해준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나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가 지훈 씨 앞 테이블에 그 수표를 올려놓았다. 위자료 2억 원입니다. 내가 말했다. 지난 5년 결혼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은성. 그의 목소리에 비굴함이 묻어났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예전엔 정말 잘못했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김지훈 씨, 내가 말을 잘랐다. 5년 동안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파출부 취급할 때 당신 뭐랬어? 어머니 원래 그러시잖아라고 했지?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쓸모없는 밥벌레라고 할 때 당신 뭐랬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들 눈에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온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다 타버린 재처럼 건조했다. 원망하진 않아요. 당신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엮일 이유는 없어요. 나는 법정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지훈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한진화학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 홀로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을이 지면서 도시는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똑똑. 이 비서가 들어왔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성원 케미칼 건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들고 훑어보았다. 김민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및 사기으로 징역 3년, 벌금 55억 원. 벌금 55억.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갚지 못할 액수였다. 그리고 이 비서가 덧붙였다. 김민수 씨 부인 윤세아 씨는 벌금과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논현동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용인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8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거들먹거리던 여자. 나를 난방도 안 되는 방바닥에 재우던 여자. 이제 그녀는 도움이 없이 직접 청소하고 빨래하고 콩나물 값을 깎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과응보. 참,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충격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 지금 용인 작은아들네 어녀 사신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나를 집에서 놀고 먹는 며느리라 부르던 여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여자. 그녀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회장님, 이 비서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에 찍힌 사진입니다. 나는 사진을 받아 들었다. 지훈 씨였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그가 진열대에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진화학이 하청을 끊으면서 그가 다니던 회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는 1순위로 해고당했다.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 속에서 구부정한 등을 하고 있는 남자를 보며 5년 전 4,500원짜리 커피를 사주며 수줍게 웃던 남자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없었다. 어쩌면 그 순수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내 환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 나는 사진을 세단기에 넣었다.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은 잘게 찢겨 종이 국수처럼 변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쳐 화려하게 빛났다.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내 인생의 5년을 낭비했다는 것뿐이에요. 이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5년 전 나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다. 돈과 지위가 없어도 서로 아껴주는 삶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래서 스스로 날개를 꺾고 새장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존중받는 아내가 아니라 부리기 쉬운 하녀였고 무시해도 되는 투명 인간이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들은 나를 가진 것 없는 여자로만 규정했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내 회사, 내 이름, 그리고 내 존엄까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김간의 며느리가 아닌 하는성으로. 대한민국 굴지의 화학기업, 한진화학의 회장으로. 내 인생은 이제 오롯이 내가 정의한다. 나는 뒤를 돌아 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다음 주 제주도 일정 잡아줘요. 출장이십니까? 아니, 휴가. 나는 씩 웃었다. 나 그동안 너무 못 쉬었잖아. 제대로 한번 놀고 먹어보려고. 회사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니까. 나처럼. 나는 결혼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편견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구름은 걷혔고 나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를 밟고 섰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만든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트에 몸을 깊이 묻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민수 도련님의 비명, 지훈 씨의 초라한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그 기억들이 아팠고 한때는 통쾌했지만 지금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자격조차 없는 엑스트라들이었다.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만남,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숨막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곳에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으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의 자리. 나, 한은성이 돌아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